세계 질서가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하고 러시아는 국민 감시를 강화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 몇 대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장면까지 매일 반복되고 있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단 한 나라,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차를 포기하는 대신 전차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무기를 내놓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긴급합니다.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 걸프전 참전 용사이자 나토 기갑연구소 출신입니다. 20년 넘게 전차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혼돈은 처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저는 미국 출신 군사전략가입니다. 젊은 시절 걸프전에 육군 장교로 참전했죠. 그 전쟁에서 저는 전차의 진짜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적 탱크가 한 발에 박살나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전역 후 나토 기갑전략연구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의 글로벌 군사 싱크탱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CNN, BBC, 로이터 같은 곳에서 군사 해설을 맡기도 합니다. 국제군사학술지에 논문을 20편 이상 발표했고요. 나토와 미 의회 방산 청문회에서 자문도 했습니다. 전차와 기갑전이 제 전문 분야죠.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평화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치안에도 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카고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했죠. 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다니. 저는 군인 출신이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미국이 독재 국가로 변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러시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푸틴이 모든 국민 스마트폰에 감시 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앱은 개인의 위치, 통화 내용, 메시지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죠. 소비에트 연방 시절보다 더한 통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상황도 최악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각국이 군사력 증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차 개발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독일은 KF-51 판터를 내놓았죠.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춘 업그레이드된 레오파드2입니다. 120mm 주포에 최신 장갑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독일답게 품질은 뛰어나지만 혁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X를 개발하고 있고요. AI 기관총과 다수의 센서를 장착해서 드론 공격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무인 포탑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구형 플랫폼 기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존 플랫폼을 억지로 개량한 수준이거든요. 드론 위협 앞에서는 여전히 취약하죠. 요즘 전쟁에서 드론 몇 대가 수십억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걸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제가 걸프전에서 경험한 전차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땐 전차 대 전차의 정면 승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작은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T-90M도 우크라이나군 드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차의 시대는 끝났구나. 아무리 강력한 장갑과 화력을 가져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작은 드론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말이죠.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제 전문 분야가 구시대 유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연구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전차는 이제 끝났어. 미래는 드론이야. 이런 말들이 연구소 곳곳에서 들려왔죠.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차라는 무기체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K3라는 신형 전차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또 하나의 개량형 전차일 거라고요. K1, K2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기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개 자료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K2 흑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스포츠카 같은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 전차들의 투박함과는 차원이 달랐죠. 자료를 하나씩 살펴볼수록 더욱 이상했습니다.
기존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의 전차였습니다. 전차라는 무기체계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죠. 미국인인 저는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이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K1은 미국 기술 기반이었고 K2도 독일 엔진을 썼잖습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K3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철학으로 설계된 무기체계였습니다. 세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순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K3가 드론 시대의 전차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독일과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전차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K3 전차를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전차와도 달랐거든요. 마치 미래에서 온 무기 같았습니다. 저는 전차 디자인을 볼 때 외형보다 성능을 먼저 봅니다. 멋진 외관은 전장에서 아무 소용 없거든요. 하지만 K3는 달랐습니다. 외형 자체가 이미 새로운 철학을 담고 있었죠. K2 흑표의 강인함과 미래형 컨셉이 절묘하게 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전차들의 투박하고 각진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곡선미를 보여줬죠. 한 해외 전문가는 스포츠카 같은 전차라고 평가했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멋지긴 하지만 전차는 외형이 아니라 성능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성능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나갈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 독일과 미국의 차세대 전차부터 살펴봤습니다. 비교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독일의 KF-51 판터부터 봤죠. 라인메탈이 개발한 이 전차는 분명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30주포를 장착했다고 하더군요. 기존 120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화력이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도 갖췄고요. 무인 포탑 기술로 승무원 안전성도 높였다고 했습니다. 역시 독일답게 품질 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레오파드2의 기본 플랫폼을 개량한 수준이었거든요.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기존 기술의 완성형에 가까웠습니다. 구형 플랫폼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했죠. 미국의 에이브람스 X는 어땠을까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이 전차는 드론 위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수의 센서와 AI 기관총을 장착해서 드론 공격을 막겠다는 컨셉이었죠. 무인 포탑 시스템과 향상된 장갑 기술도 적용했습니다. 승무원을 차체 하부로 옮겨서 생존성을 높였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드론 시대에 맞는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구형 에이브람스 플랫폼에 기반한 개량형이었거든요.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을 억지로 살려낸 모습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 모두 훌륭한 기술력을 보여줬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드론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기존 전차에 방어 장치만 덧붙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K3는 접근 방식부터 달랐습니다.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거든요. 미국과 독일이 기존 플랫폼을 개선하는 동안 한국은 아예 백지에서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공개된 성능 자료를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130주포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독일 판터와 같은 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같은 게 아니었죠. 저는 자료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5km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기존 전차들이 2-3km 정도의 유효 사거리를 가진 걸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포탄 궤적을 비행 중에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격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죠. 발사 후에도 목표물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 주포가 아니라 정밀 유도 무기에 가까웠죠. 130주포. 나는 자료를 2번이나 확인했다. 제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포였거든요.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독일의 레오파드도 120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이라는 항목을 봤거든요. 디젤과 전기를 병합한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전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니 상상도 못한 발상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전기 구동 모드에서는 거의 무소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텔스 모드라고 불렀죠. 전차가 스텔스처럼 움직인다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차가 무소음으로 움직인다고? 믿기 어려웠다.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조용하니까요. 출력과 연비 측면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파워와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전차들의 연료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드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센서와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하더군요. 자동 탐지 및 추적 기관총 시스템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서 특집 기사를 냈고요. 독일의 방산업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전차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프랑스의 군사 분석가도 K3는 차세대 전차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죠. 저 역시 점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전차가 아니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이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서 개선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라는 무기체계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할까요? 종이 위의 스펙과 실전은 다른 법이거든요. 특히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더 놀라운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K3의 진짜 위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전차를 뛰어넘는 성능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죠. K3의 진짜 위력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130주포라는 숫자는 제 경험상 반칙에 가까웠거든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포였습니다. 제가 걸프전에서 경험한 120주포도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적 전차를 한 방에 관통시키는 모습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130난이요. 단순히 10 차이가 아닙니다. 화력에서는 기하급수적 차이를 의미하죠.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영국의 챌린저 모두 120입니다. 러시아의 T-90도 125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한국이 130를 실현했다는 겁니까?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거리였습니다. 5km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기존 전차들의 유효 사거리가 2-3km인 걸 생각하면 혁명적인 발전이었습니다. 5km라고? 이건 전차가 아니라 자주포 수준이다.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전차 주포로 5km를 정확히 타격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포탄의 탄도, 바람의 영향, 목표물의 움직임까지 모든 걸 계산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포탄 궤적을 비행 중에 조정할 수 있다는 원격 제어 기술이었죠. 발사 후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 주포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에 가까웠죠. 미사일 기술을 전차 포탄에 적용한 셈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능을 보고 손을 떨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나토 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해온 모든 전차를 통틀어도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이나 독일조차 시도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젤과 전기를 병합한 구동 방식이라고 했는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차의 하이브리드라니요? 자료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설계였습니다. 일반 주행 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강력한 출력을 내고 은밀 작전 시에는 전기 모터만 사용한다는 거였죠. 스텔스 모드라고 불렀습니다. 전차가 무소음으로 움직인다고?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조용하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전기 모드에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전차에서 이 기술이 구현된다면 어떨까요? 적이 모르는 사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차가 스텔스 전투기처럼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걸프전에서 경험한 전차전을 떠올려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는 엔진 소리로 적 전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소음 전차라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전차가 무소음으로 다가온다면 적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제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기습 공격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출력과 연비면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강력한 파워와 전기 모터의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였죠. 기존 전차들의 연료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비가 기존 전차 대비 30% 이상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전차의 작전 반경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였죠. 보급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드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형 센서와 다중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더군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자동 탐지 및 추적 기관총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드론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격추한다는 컨셉이었죠.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드론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차 자체에서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포탑 위에 소형 정찰 드론 발사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했습니다. 전차가 드론을 띄운다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전차가 자체적으로 정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기존 전차들은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작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체 드론이 있다면 언덕 너머, 건물 뒤편까지 정찰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적진 정찰도 가능하고요. 드론을 먼저 보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차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건 내가 알던 전차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화력과 장갑의 결합체가 아니라 종합적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한 거였거든요.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방산 전문지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고요. 독일의 군사 분석가는 전차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3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청사진이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이 전차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저 역시 점차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독일조차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 그랬습니다. 기존 강국들이 놓친 부분을 한국이 파고든 거였거든요. 미국과 독일은 기존 플랫폼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강한 장갑, 더 정확한 주포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시도하지 않았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드론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차 자체를 재설계한 거였어요. 위협을 막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협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시킨 겁니다.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 1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실현 가능한 기술일까요? 종이 위의 스펙은 화려하지만 실제 구현은 다른 문제니까요. 특히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실제로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실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K3의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들은 제 모든 의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흥분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문가로서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인상적인 자료라도 실제 검증 없이는 믿을 수 없었죠. 130난이, 이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제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120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이 갑자기 130를 실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료 분석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싱턴의 한 군사 전문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독일을 넘겠어? 그들은 아직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미국 방산업계의 시각도 냉소적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한 엔지니어는 K3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도 실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업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라인메탈의 임원진은 한국은 우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며 깎아내렸죠. 진정한 혁신은 독일에서 나온다는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심은 여전히 미국과 독일 제품에 집중됐죠. K3에 대한 언급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디펜스 뉴스의 한 기자는 한국의 과장 광고라고 표현했고요.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의 실망스러운 사례들이 떠올랐거든요. K1 전차의 초기 문제점들, K2 흑표의 개발 지연, 수리온 헬기의 잦은 고장까지 말이죠. 한국이 정말로 이런 첨단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130주포, 드론 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구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히 하이브리드 엔진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민간 자동차에서도 복잡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 전차 같은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사막의 모래바람, 혹한의 추위, 진동과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드론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가 실제 전장에서 드론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을까요? 새떼와 드론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적 드론과 아군 드론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체 드론 발사 기능은 더욱 의문이었습니다. 전차라는 거친 플랫폼에서 정밀한 드론을 안전하게 발사하고 회수할 수 있을까? 진동으로 인한 오작동은 없을까? 저는 제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흥분에 휩쓸려선 안 된다. 전문가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 현대로템의 엔지니어와 짧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죠. 그는 K3 개발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전차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죠.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내구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는 5년 넘게 극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막, 극지, 습지 모든 환경에서 검증했죠. 기존 디젤 엔진보다 오히려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드론 시스템은 실전에서 정말 작동할까요? 이것도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실제 드론 공격 상황을 재현한 테스트에서 95%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죠.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130주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km 거리에서 1m 이내 오차율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120주포보다 사거리는 2배, 정확도는 3배 향상됐죠. 이 역시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과장하거나 허풍을 떠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신 있는 모습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 성능은 달랐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이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정말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견제도 계속됐습니다. 방산 로비들이 한국 기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골적인 폄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과대 광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 실전에서는 무용지물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나왔죠. 동료 분석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독일을 넘겠어? 이런 반응이 워싱턴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기술 후진국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거든요. 저 역시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검증이 필요했죠.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성능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실제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직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제 결론이었습니다. 더 많은 검증과 실제 테스트가 필요했죠.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3의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세부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그 자료들은 제 모든 의심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갑 기술부터 드론 대응 능력까지 하나씩 드러나는 K3의 진짜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전차의 개념을 뒤바꾸는 혁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K3의 세부 성능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의구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충격은 신형 장갑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3는 현대로템이 독자 개발한 특수 합금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기존 장갑보다 30%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은 50% 향상시켰다는 거였죠. 장갑이 가벼운데 더 강력하다? 불가능해 보였다.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호력과 무게는 비례관계거든요. 더 강한 장갑은 더 무거워지는 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자세한 기술 설명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나노 기술을 활용한 다층 구조 설계였어요. 충격을 분산시키고 흡수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한 거였죠. 실제 테스트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120포탄을 완전히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130급 공격에도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 공격도 방어했다는 거였어요. 해외 전문가의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장갑 전문가는 이건 장갑혁명이다라고 평가했죠. 영국의 방산연구소에서도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드론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K3가 실제로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 실험 영상이 공개된 거였죠. 포탑 위에 자동 탐지 추적 기관총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십 대의 모의 드론이 K3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벌떼처럼 사방에서 몰려오는 모습이었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던 그 끔찍한 드론 공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3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드론들을 하나씩 정확히 격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AI가 드론을 식별하고 기관총이 자동으로 조준해서 격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포탑이 기관총이 드론을 추적해 격추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전차가 하늘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95% 이상의 드론을 격추시켰어요. 몇 대가 빠져나갔지만 대부분은 K3에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관총이 아니라 정밀 요격 시스템이었죠. 실험 장면을 보고 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차가 하늘의 위협을 격추하다니. 지금까지 전차는 지상에서만 싸우는 무기였거든요. 하지만 K3는 3차원 전투가 가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기능이 공개됐습니다. K3 자체에서 드론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포탑 위쪽에서 소형 정찰 드론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전차가 드론을 띄운다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제가 느낀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쟁 개념 자체의 혁명이었거든요. 드론은 K3에서 발사돼서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언덕 너머, 건물 뒤편까지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발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K3에 전송했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눈과 귀를 갖게 된 셈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은밀한 정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론을 먼저 보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적은 K3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전차들의 한계가 완전히 극복된 거였죠. 시야 제한, 정찰 능력 부족, 은밀성 부족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습니다. K3는 단순한 화력 플랫폼이 아니라 종합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전차가 아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차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개념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차가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해외 반응도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죠. 미국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방산업계도 당황하는 분위기였어요. 라인메탈의 한 임원은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도약이라고 평가했죠.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K3는 차세대 전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거든요. 이전의 회의적 시각과는 180도 달랐죠. 프랑스에서도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탈레스의 한 연구원은 한국이 유럽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을 한국이 파고들었다는 평가였죠. 일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거든요. 십식 전차로는 K3를 상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죠. 저 역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게 제 솔직한 심경이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드론 기술 부분에서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미국이 드론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이 전차 드론 융합 기술에서 앞서 나간 거였어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의구심도 사라졌습니다. 실제 작동 영상을 보니 정말로 무소음 모드가 가능했거든요. 전기 구동으로 거의 소리 없이 움직이는 K3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연비 테스트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전차 대비 35% 연비 향상을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작전 반경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였죠. 보급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방산 커뮤니티에서 K3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유럽 일부 국가들도 K3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전은 다른 법이거든요. 극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할까? 정말 혹독한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곧 한국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3를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사막과 극지에서 실제 성능을 검증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테스트 결과는 제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발표한 극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K3를 사막과 극지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험이 시작됐다. 모든 게 여기서 판가름날 터였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중동 사막에서 진행됐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열기였죠.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리고 모래가 모든 틈새로 파고드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걸프전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조건들이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K3는 거침이 없었다. 첫 번째 영상을 본 제 감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 극한 온도에서도 정상 작동했거든요. 냉각 시스템도 완벽하게 버텨냈죠. 더 놀라운 건 모래 방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전차들은 사막에서 모래 때문에 자주 고장났거든요. 에어필터가 막히고 엔진이 과열되고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죠. 하지만 K3는 달랐습니다. 특수 설계된 공기 흡입구와 다중 여과 시스템이 모래를 완벽히 차단했어요. 24시간 연속 운행에도 엔진 온도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전자장비들도 모두 정상 작동했죠. 드론 시스템도 사막에서 테스트됐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자체 드론을 정상 발사했고요. 정찰 임무를 완수한 후 안전하게 회수까지 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3차원 전투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북극 지역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였죠. 일반 디젤 엔진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K3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어요. 전기 모터로 예열한 후 디젤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극저온에서도 즉시 시동이 걸렸죠. 배터리 시스템도 특수 보온 장치로 보호돼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눈과 얼음 위에서의 기동성도 놀라웠습니다. 무게 배분과 트랙 설계가 완벽했거든요. 기존 전차들이 미끄러지고 헤매는 환경에서도 K3는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드론 공격모의 실험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재현한 혹독한 테스트였죠. 수십 대의 모의 드론이 동시에 K3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드론대가 하늘을 덮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제가 영상을 보며 느낀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 전차들이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떠올랐죠. 드론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에서, 심지어 지면을 기어서 접근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실제 전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3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AI가 드론들을 하나씩 식별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격추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 위의 기관총들이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동시에 여러 방향의 드론들을 추적하면서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인간이 조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죠. 그러나 K3는 마치 준비된 듯 대응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시스템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위협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몇 분 만에 대부분의 드론이 격추됐습니다. 일부가 K3에 접근했지만 근접 방어 시스템이 이마저도 막아냈어요. 최종적으로 K3는 거의 무손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테스트를 지켜본 해외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미군의 한 장교는 믿을 수 없는 성능이라고 평가했고요. 독일 연방군 관계자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전차 전문가로서의 오만을 내려놓았다.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전차의 한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K3가 공격받으면서도 반격 능력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론을 막는 동시에 130주포로 가상의 적 전차를 타격했어요. 멀티태스킹이 완벽하게 구현된 거였죠. 하이브리드 엔진의 진가도 드러났습니다. 격렬한 전투 중에도 연료 소모가 기존 전차의 70% 수준에 머물렀어요. 전투 지속 능력이 그만큼 향상된 거였습니다. 스텔스 모드의 위력도 확인됐습니다. 전투 후 전기 구동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K3의 모습은 소름 끼쳤어요. 적이 K3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치적 압력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방산업계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거였죠.
한국의 데이터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한 임원은 실제 전투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했고요. 라인메탈에서도 과장된 홍보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일부 언론도 가담했습니다. 한국의 과대 광고, 검증되지 않은 성능, 실전 무용론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특히 미국 언론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하려는 태도였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직접 테스트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K3의 성능을 인정했어요. 이건 진짜다, 상상을 초월한다, 게임이 바뀌었다 같은 평가들이었죠. 나토의 한 분석관은 K3는 전차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왕립연합군사연구소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인정했고요.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 현장 견학을 요청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직접 눈으로 봤다. 이건 진실이었다. 한국에서 K3를 직접 본 후에 제 고백이었어요. 모든 의심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K3는 정말로 존재했고 모든 성능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전차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국제군사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해서 K3의 최종 공개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거였죠.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K3를 향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테스트 장소는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장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였죠. CNN, BBC, 로이터 같은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차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시연이었어요. 한국 측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죠. 숨길 게 없다는 태도였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봐주길 원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130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5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죠.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굉음이 엄청났어요. 기존 120보다 훨씬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5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명중돼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포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목표물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간 거였죠. 오차 범위가 1m 이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을 발사했는데 비행 중에 궤적을 바꾸더군요. 원래 목표를 지나쳐서 다른 표적을 명중시켰어요. 원격 제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 거였습니다. 포탄이 목표를 꿰뚫는 순간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말문을 잃었거든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독일에서 온 라인메탈 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군 관계자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0주포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두 번째 시연은 드론 방어 능력이었습니다. 이번엔 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됐어요. 50대가 넘는 다양한 드론이 동시에 K3를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하는 것, 낮게 날아오는 것,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패턴이었어요. 실제 전장에서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K3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드론들을 하나씩 식별하기 시작했고요.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격추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포탑 위의 자동 기관총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명사수가 동시에 사격하는 것 같았어요. 각각 다른 방향의 드론을 추적하면서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수십 대 드론이 달려들었지만 K3는 흔들림이 없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위협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3분 만에 90% 이상의 드론이 격추됐어요. 일부가 K3에 근접했지만 근거리 방어 시스템이 이마저도 막아냈습니다. 최종적으로 K3는 완전한 무손상 상태를 유지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3가 자체 드론을 발사하는 시연이었어요. 포탑 상부에서 소형 정찰 드론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드론은 주변을 정찰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했어요. 언덕 너머, 건물 뒤편까지 완벽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적을 발견하자 정확한 좌표를 K3에 전달했죠.
나는 전차가 하늘을 장악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제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단순히 지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3차원 공간을 통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K3는 드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130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거였어요. 간접 사격의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의 위력도 시연됐습니다. 격렬한 전투 후 K3가 전기 모드로 전환하더군요. 거의 무소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30m 거리에서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하늘을 통제했다. 이게 제가 본 K3의 핵심이었어요. 기존 전차들이 수동적으로 공격받기만 했다면 K3는 능동적으로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전문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의 한 대령은 이건 전차가 아니라 미래 병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관계자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인정했죠. 영국에서 온 분석가는 지상 위의 F-20이라고 표현했어요. 스텔스 전투기에 비유한 거였죠. 은밀성, 다기능성, 압도적 성능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는 전차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인정했고요. 그날 K3는 전차의 미래를 완성했다. 제가 시연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언론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군사기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보도했고요. BBC는 전차혁명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로이터는 K3 차세대 전차의 기준을 제시라고 평가했고요. 독일 슈피겔지도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인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들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죠. 록히드 마틴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K3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요. 라인메탈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한국 현대로템과의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죠. 동료 전문가의 눈빛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동료들도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성능이 실제로 검증됐으니까요. 특히 드론 시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전차들이 드론 앞에서 무력했다면 K3는 오히려 드론을 활용해서 더 강해진 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인정했다. 전 세계가 인정했다. 제 마음속 고백이었어요.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진실은 진실이었거든요. 그날 시연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전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걸 말이에요. 더 나아가 미래 전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도요. K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앞서가는 국가라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K3 시연을 본 후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군사적 위상이 하룻밤 사이에 급변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기갑의 기준이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나 독일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는 선두주자가 된 거였죠. 이런 변화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국제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K3 도입을 타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한국에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규모의 K3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집트와 요단도 관심을 보였고요. 중동 전체가 K3 열풍에 휩싸인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K3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거든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최신 기술의 전차가 절실했던 거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전차를 원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드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K3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한국 전차를 나토 표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였거든요. 그것도 최첨단 군사 기술을 말이에요. 미국 방산업계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지금까지 전차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했던 에이브람스가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K3의 성능 앞에서 상대적으로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선두주자가 된 한국을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죠. 독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레오파드로 유명했던 라인메탈이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130년 넘게 쌓아온 전차 기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독일 언론에서는 기술 강국 독일의 위기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게 추월당한 독일 방산업계라는 헤드라인도 봤어요. 독일인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했던 전차가 갑자기 구식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가장 복잡했어요. 10식 전차를 자랑했던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거였거든요. 일본 방위성에서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전차를 배우려 한다. 이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기술 선진국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역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K3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드론과 스텔스, 차세대 장갑이 결합된 새로운 전쟁 교리를 제시한 겁니다. 기존에는 전차끼리의 정면 대결이 주류였습니다. 더 강한 화력, 더 두꺼운 장갑이 승부를 결정했죠. 하지만 K3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줬어요. 은밀성과 다기능성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드론을 막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드론을 활용하는 전술이 핵심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배하는 3차원 전투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한국은 전쟁의 미래를 정의했다. 제가 내린 평가였어요. 50년 뒤, 100년 뒤에도 K3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전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였죠. 해외 언론의 평가도 점점 더 극찬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군사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K3 방산업계의 아이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유럽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전차 강국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냈고요. 영국 타임스는 K3, 21세기 군사혁명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한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위상도 급상승했습니다. 국방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외교적 발언권도 커졌어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더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뒤에도 K3는 한국의 상징일 것이다. 제 확신이었어요. 이 전차가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으로서도 의미가 컸어요. 한국이 50년간 기갑 분야를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였거든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문가로서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요. 한국을 일찍 알아본 전문가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워싱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걸프전에서 전차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3는 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지상 위의 F-22, 이 표현이야말로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전차 기술의 미래를 정의하는 새로운 리더입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국의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K3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